강남의 극히 일부 지역만 거품이 상당히 꼈어요. 똘똘한 한 채. 현금으로 사는 데는 대책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더 죽어요. 그건 다 부자들이 팔아버리니까. 저러다 이제 지방이 소멸하겠어요? 특별한 조치로서 세제 개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내년에 오른다의 배팅입니까? 안 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서울 왜 이럽니까, 아파트? 비싸서 못 사죠, 지금. 너무 비싸죠. 아니, 비싸서 못 사는데 뭐 비싸서 못 사게 이렇게 대출도 묶어놓고 그랬으면 값이라도 좀 어떻게 내려야 되는데. 값이 더 안 내리죠. 근데 오르는데 네. 그것도 서울 뭐 강남 3구 뭐, 네, 일부 지역만 마용성 이렇게 네, 뭐 맞아요. 한강 벨트만 오르고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래요, 그건 또? 똘똘한 한 채 정책이 있잖아요. 값이 차이가 많이 나도 한 채 갖고 있으면 세금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많이 주니까 뭐 여러 채 갖고 있느니 지방에 옛날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서울만 부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 부자들이 서울에 아파트 산다고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난리죠. 현금 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맞아요. 대출 받을 필요도 없어요. 네. 지방에 부자들이 현금 가지고 강남 상구 이제 이런데 네. 용산 뭐 이런데 살려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 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대출 6억 규제하니까 그분들은 속으로 박수 친다 그러더라고요. 더 좋죠. 좀 골라 살 수 있다고. 네. 현금으로 다 살 수 있으니까 대출 아무리 규제해봐야 네. 현금으로 사는 데는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더 죽어요. 그건 부자들이 다 올라가요. 팔아버리니까. 지방 분권을 한다 그러는데 지방이 더 그냥 골치 아프게 된 거죠. 저러다 이제 지방이 소멸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도 집값은 더 계속 서울 집값은 오른다에 한 표를 던져야 되겠네요. 지금과 같은 정책이 그냥 가면. 토지가 허가구역도 이제 서울시내 다 묶고 경기도 12개 지금 묶었잖아요. 네. 안 오른 지역까지 묶어버렸어요. 더 오르던데요. 묶으니까 안 묶인 지역만 떨어지던데요. 과거에 이제 강남 상구로만 묶었을 때 묶인 지역은 거기는 뭐 특수한 지역이다. 아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다. 돈 있으면 현금 들고 와서 사. 현금 들고 사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다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주변까지. 예. 근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규제하기 만든 건데 지금은 아파트 거래 허가구역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빠지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예, 우리는 뭐 안 오른다는 말이야, 뭐 개발 가능성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보던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예. 뭐 이런 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내년에 오른다의 배팅입니까? 서울 기준으로 얘기해서 안 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안 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오르게. 자, 미국처럼 세제 정책은 안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제 정책 건드려야 돼요. 어떻게 건드리냐면은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보유세는 상당히 낮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세제를 재편해야 된다는 거죠. 뭐 보유세만 올리면 안 되고 대신 양도소득세나 다른 세금, 취득세, 등록세를 대폭 없애야 돼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취득세가 제로예요. 대폭 낮춰야 돼요.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재산세만 올린다. 이러면은 효과가 없어요. 팔지도 못하게 하고 양도세 같은 거 대폭 낮춰줘야 그 테러를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 빨리 팔아야 되겠다. 빨리 그러고 팔아야 싸게 되겠다. 싸게 팔죠. 보유세만 높이면 별 효과 없어요. 또 버텨요. 네, 버티죠. 뭐 양도세를 뺏기나 뭐 보유세를 뺏기나 뭐 네.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거기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하여튼 어느 정도 올리고 나머지 세제 개편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요 상황 하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시적인 네. 경제 문제고, 자,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집이 지금 고점이라서 팔고 빠져야 돼요,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그거니까. 이제 제 생각은 이래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고 사고 이런 데서 관심의 대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있거든. 갭 투자하는 분들. 갭 투자.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사는 분들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강남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품이 다 낀 게 아니고 강남의 극히 일부 지역만 거품이 상당히 꼈어요. 지금 평당 2억도 하는 데가 있죠. 그 2억 근접하는 데도 있죠. 네, 이제 그런 건 거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거품이라고 봐요. 아. 이 거품을 만들어준 요소가 그 똘똘한 한 채. 그 다음에 또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고가 주택이라도 양도세 거의 안 나오죠. 양도세 거의 안 나오잖아요. 이런 면세, 저는 이런 걸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강남 3구에 아파트 가진 사람들만 안 떨어지죠. 안 좋겠네요. 근데 그 양도 차익에 10억, 20억씩 남는 양도 차익은 강남 3구밖에 없는데. 없죠. 딴 데는 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 딴 데는 이렇게 집값도 안 돼요. 양도 차익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지금 3번 나왔잖아요. 지금 3번 나올 때마다 자꾸 변절이 돼요. 변절. 이거는 대통령의 특별한 조치로서 과거의 금융실명제나 뭐 이런 특별한 조치로서 세제 개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갭 투자는 하지 마라. 내년에. 그다음에 실수요자는 이 값이 꼭대기라고 생각하고 참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내가 현금도 있는 실수요자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 목적 말고. 내가 감당 능력, 빚을 과다하게 내서는 절대 사면 안 되고 예. 감당 능력이 되면 사도 된다고 봐요. 저는 내가 빚을 과다하게 안 내고 감당 능력이 되면, 왜냐하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실수요자들은 집값 오르든 내리든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들어가서 내가 살면 되니까. 살면 되니까 뭐 떨어지든 오르든 뭐 떨어지면 상관없다. 재산세 적게 내고, 지금 재산세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그건 아무 걱정할 거리 안 걱정할 없고. 게 없죠.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거지. 오르면 오를수록. 그래서 그럼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괜찮다 저는. 예. 다시 말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으려면 대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대출이 없으면 버티잖아요. 대출 없으면 뭐 I don't care지 뭐. 이거 내 집이 내가 사면 반값이 된다. 안 팔았는데 뭐. 뭐 영향이 뭐 있어요? 2배 됐는 안 팔았는데 뭐.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타격을 크게 받죠. 크게 받지.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렇지. 타격이 크지. 대출 받아서 고가의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그 꼴이 되겠네. 저는 이제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분양 받고 나서 1, 2년 지나면 반값이 돼요. 이제 경기도 같은 데는 3분의 1 값 정도 된다고 보는데 분양 받고 1, 2년 지나면 뭐 반값 이하가 돼요. 서울도 사실상 거의 반값이에요. 다만 내가 산 금액을 낮춰서 안 판다는 것 뿐이에요. 차라리 공실로 놔두자 이거지. 그래서 공실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산 거면 여전히 버틸래나?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몇 년 못 버틴다고 봐요. 특히 대출 받은 분들은 못 버텨요. 대출 안 받은 분들은 버틸 수 있죠. 뭐 대출 안 받은 사람, 내 돈 갖고 산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는데 네. 이제 대출 받은 분들은 끝까지 버티고 임대료를 낮추기가 힘든 거예요. 임대료가 낮추면 그 상가 가치가 떨어지면 뭐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상환 요청이 오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적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실이 많이 생긴 데가 가로수길. 텅 ቢ었던데요.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로수길 놀랬죠. 몇 년 만에 갔는데 텅 비었죠. 예. 공실률이 공식적인 반이- 공실률이 42%인데 반 이상이 맞구나. 42%인데 거기는 이제 감춰진 게 있지만은 그냥 관리비만 내고 들어가서 사세도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반 이상 된다고 봐요. 그 한지 끝로 이렇게 뭐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유리창에. 가로수길이 살아나는 길은 있죠. 임대료 자꾸 낮추면 낮추면 돼요. 되잖아요. 절대 안 낮춰요. 왜 안 낮추느냐? 대출 받은 분들이 많아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에 상환 요청이 와요. 그게 계속 버티니까 공실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좋아질 때가 오겠지. 절대 안 좋아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뭐 강남 일부에 아파트 값이 막 신고가 나온다 이렇게 해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5년 전부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게 상가에서 나타나요. 경기의 바로 밑에는 상가예요. 주택은 나중에 나타나요. 나중에 그렇지. 내가 살 집이니까. 네, 내가 설 집이니까 안 팔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가로수길 같은데 또 뭐 청담동 가보면은 한 24%가 공실일 거예요. 청담동에. 그 공실률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강남역은 괜찮던데 그래도 지난번 나가보니까. 계란노는 지금 거기도 한 8% 정도 공실률이 있어요. 아. 뭐 10% 미만이니까 그런 데는 그건 뭐 버틸만 그럴 하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버틸만 하죠. 그래서 그런 공실 사태들이 저는 공실이 점점 늘어날 거로 봐요. 지금 경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경제를 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만 자꾸 떨어져요. 다른 뭐 엔화나 뭐 유로화나 이런 거 안 떨어지는데 우리 원화 가치가 더 심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는 부동산 값이 자꾸 올라서 좋아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따로 한 사람은 형편없는 돈이지. 한 사람은 형편 없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들을 많이 사요. 외국인들이. 아, 그래서 사는구나. 지금 자기들 기준으로는 싸네. 싸죠. 6만 채에서 10만 채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샀는데 집중적으로 산 데가
강남 3구를 또 많이 샀어요. 외국에서. 그다음에 외국인들 많이 사는 그 저기 안산 안산 또 많이 샀죠. 많이 사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는 싼 거예요. 그 환율이 보니까 1달러 갖고 1,500원 주니까. 그렇죠. 환율이 지금 우리가 2, 3년 전보다 지금 한 30% 이상 올랐을 거예요, 환율이. 1,300원대에서 1,500원은 거의 그러면 나겠죠. 그 말은 뭐냐면 부동산 값이 30% 떨어졌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는. 그러면 달러로 사니까 싸잖아요. 아, 주식 외국인 들어오는 거랑 똑같네. 네, 우리는 뭐 신고가다. 그 신고가 사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비율이 좀 높아요. 신고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외국인 비율이 높아. 왜냐면 그 환율은 자꾸 상승하는데 싸거든. 그러니까 외국인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형성되는 것도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실수요자냐, 외국에서 싸다고 사느냐. 지금 이제 터키 있잖아요, 터키. 터키는 내부에서 부동산 값이 엄청 폭등했어요. 근데 환율이 30-40% 뛰지 않았나요, 거기? 더 뛰었어요. 더 떴나요? 그렇게 2배가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2배, 3배 이렇게 뛰었어요. 그럼 내부 사람들은 사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 달러 가서 사면은 오히려 반값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엄청 비싼 아파트죠. 네. 아파트. 자기들끼리는. 네, 최근에 터키의 그 고급 필라 아파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그래요? 근데 그 내부에서 언제 한 채 사세요. 근데 그 국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이. 환율이 올라가서. 환율이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환율이 고삐를 못 잡으면 지금 환율을 고삐 잡고 있는 게 지금 국민연금하고 또 한국은행하고 외환보유고가 맡고 있겠죠. 네, 외환보유가 맡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국민연금도 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터키처럼 되는 거예요. 터키 내부에서는 뭐 100년을 모아도 집 사기 힘들어요. 근데 외부에서 살 때는 6천만 원만 가지고 빌라를 6천만 원이면 사잖아요. 뭐 1년 연봉도 안 돼서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벌어지는 게 통화 가치 하락이거든요. 근데 1년에 600억 불씩 무역 흑자가 나는 나라에서 환율 때문에 무너진다는 게 말이 근데 되나 하는 자, 생각이. 흑자가 나면 뭐래요? 자,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잖아요. 돈으로 바꾸지를 않죠. 달러로 그대로 갖고 있죠. 달러로 1,440억 불 갖고 있더라고요, 기업이. 맞아요. 그걸 갖다 원화로 바꾸면은 괜찮은데 그걸 달러로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환율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게 환율이 오르는데 왜 바꿔요? 더 오를 거로 기대하기 때문에 안 바꾸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은행에 미국 은행에 넣으면 4% 5%든지 그렇죠. 여기 넣으면 1% 2%밖에 안 주는데 그걸 왜?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바꾸죠. 네. 근데 더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 자금을 안 바꾸는 거예요. 네. 달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국채는 발행하고 재정 자체를 적자 운용하겠다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도 적자 예산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